예, 경제와 투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AI 버블런이 다시 제기가 됐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서 그런 우려들은 조금 사그러드는 것 같은데, 또 소리 없이 중국에서의 AI 굴기 그리고 중국 증시 쪽으로의 관심들이 꽤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에서는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흥분하지 않고 있는데요. 변화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AI 산업 흐름 그리고 소리 없이 오르는 중국 증시 배경 오늘 점검하겠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서 결국 이제 중국 얘기가 계속 나왔고요. AI 버블런이 또 샘 얼트만이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전체 AI의 어떤 최근에 나오고 있는 버블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질문은 없는 거지만 또 미국과 중국의 AI 산업의 구도들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샘 올트만 얘기는 뭐 장사꾼이 추격자가 많으니까 위험하다고 해서 후발자들을 어떻게 보면 뭐 저지하고 싶은 생각 그런 것 같고 AI는 뭐 여전히 얼리 스테이지다. 그러나 신기술, 첨단 기술에서 버블이 없는 신기술은 없고요. 지금 엔비디아가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저는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실적 발표했는데 왜 주가가 빠졌냐. 답은 지금 차트가 있습니다만은 어닝 서프라이즈인 것 같아요. 잘하는 건 알겠는데 얼마나 예상보다 더 잘했냐를 보면 2023년에 이 매출액 순이익의 어닝 서프라이즈죠. 예를 들면 100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130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게 쭉 떨어져서 이게 이번에 발표한 걸로 보면 3% 정도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놀람이 없어지면 그간에 올라간 것들이 이제 뭐 실적으로 채우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제 실망?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최근에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2의 엔비디아는 없는가?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커지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딱 등장한 게 하나가 중국판 엔비디아. 그러니까요. 캠브리콘? 그렇습니다. 그래서 캠브리콘 회사라는 게 있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회사가 2024년 3분기까지는 적자가 났고 4분기부터 이제 흑자가 나는 아주 이제 얼리 스테이지의 스타트업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연초 대비 뭐 5배 가까이 올라갔고 뭐 지금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는 건데 지금 아주 중요한 이제 변화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H20의 AI 칩을 공급을 중단을 시켰다가 다시 수출을 재개를 허용했는데 아주 웃기는 것은 중국이 그거 안 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답인데 그래서 중국은 그 H20의 그 버금가는 하웨이 910C라는 칩을 이제 개발을 했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H20 정도는 미국 걸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최근에 보면 이제 엔비디아가 우리 삼성한테도 그렇게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H20 중단한다 생산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의미는 거기다 플러스해서 중국은 앞으로 그 AI 칩의 개발을 3배로 올리겠다. 그러고 이제 지금 중요한 공공기관 또 그 하이퍼스케일러들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제 50% 이상을 국산 칩을 써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그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수 있는 하웨이나 캠브리콘의 칩 수요가 이거는 이제 무지막지하게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배경이고 그 모든 것에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있었고 거기에 중국의 국산화 의지, 거기에 정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지원, 이게 이제 같이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딥시크 충격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딥시크는 예를 들면 뭐 제가 이제 좀 일천한 비교를 하겠지만 뭐 오픈 AI처럼 AI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계열이고 그러니까 캠브리콘이라는 데 하드웨어가 아니라 엔비디아처럼 칩을 설계하는 데입니까 여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차트 한번 보시면요. 마진 보시면 그로스 마진이 75%, 94%, 뭐 70% 다 이 정도입니다. 엔비디아 수준이네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잘 나갈 때보다는 아니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뭐 종이와 연필하고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 이제.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걸 만들어줄 때가 있어요. 중국이 예를 들면 칩 설계 업체면 엔비디아는 그거를 지금 TSMC 해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중국이 이걸 중국 내에서 만들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SMIC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누차 얘기를 드렸지만 소위 말하는 쿼드러플 패터닝. 7나노를 가지고서 4번 찍어가지고 이제 그 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뭐
답이고, 그래서 그 사이 보면은 지금 뭐 이 캠브리콘하고 엔비디아 보면은 그 작년 1월달 기준으로 보면 지금 누가 더 많이 올라갔냐면 캠브리콘이 더 많이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들은 결국은 이제 중국이 그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그까이 거 중국 포기해버리면 되는데 그 이번에 아마 그 컨퍼런스 콜에도 얘기를 했지만 단일 제품, 단일 시장으로 최대는 중국이다. 네. 이제 그거를 이게 지금 반영하는 거죠. 근데 중국에서는 엔비디아의 이제 대항마로서 이게 정부도 밀고 또 기업들도 살려고 하는 것, 가격은 그것이 절반이 안 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포텐셜이 지금 여기 반영이 되는 겁니다. 네. 그거를 이제 H20을 능가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은 이제 된 건데, 그러나 이제 엔비디아의 최고 칩들 같은 경우는 아직 중국이 확보를 못 하는 건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자기네 방식으로 해서 이제 가겠다는 건데, 소위 이제 탈 엔비디아 전략, 중국의 AI 전략들은 그러면 먹힐 걸로 보세요, 소장님? 그래서 이제 그게 딥시크에서 이미 보여준 것이 이게 하드 파워는 뭐 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소프트 파워를, 알고리즘 파워를 4배, 5배, 10배로 올려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가 그 뭐 제재를 했지만 이게 지금 이번에 딥시크가 보면 새로운 버전의 이 그 자기네 모델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이제 엔비디아 걸 안 쓰고 하웨이 걸 쓰는 바람에 약간 딜레이가 됐었어요, 출시가. 근데 지난주인가 이제 최종 버전을 출시를 했는데 그 벤치마크 테스트를 해봤더니만 이게 그걸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하드웨어의 결함 또는 뭐 결핍을 이거를 이제 알고리즘 파워로 올리는 것, 이게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을 무지막지하게 올려놓는, 근데 그것은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천재들의 노가다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 딥시크 같은 경우도 CEO가 15살에 대학을 들어간 수학 천재거든요. 근데 보면 지난번에 딥시크 할 때도 보면 139명이 연구원인데 오픈 AI 1,300명보다도 더 이제 파워풀한 성을 만들어내는 것. 근데 이 친구들이 전부 이제 회사 들어온 지 3년, 4년밖에 안 되는데 소위 말하는 젊은 천재들이 뭐 4.5일이라는 게 아니라 007에서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이제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근본적으로 얘들이 뭐 엔비디아 최고성능 칩을 써가지고 같이 써버린다 그러면 판이 끝나는 거죠. 근데 절묘하게 이제 미국이 하드웨어를 막아주기 때문에 이게 중국의 AI 수준이 이게 조금 더디게 가는 것. 그러나 이제 안 가는 건 아니고 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저성능 칩을 여러 개를 연결해서 하웨이가 그걸 잘하는데 병렬로 이제 모아가지고 고성능 칩의 성능을 내는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을 또 개발을 해요. 근데 그거 이펙트가 또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중국이 전형적인 그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에 이제 중국 증시 얘기하면서도 여쭤보겠지만 딥시크 충격이 있을 때도 사실 뭐 딥시크라는 기업을 대부분의 저를 포함해서 한국인들은 못 들어봤었죠. 캠브리콘이라는 기업도 뭐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이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딥시크나 캠브리콘 두 개 말고 또 그런 기업들이 중국의 그 AI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간과하는 것은 중국이 뭐 창의성이 있냐, 뭐 창업을 하냐고 그러는데 중국이 하루에, 코로나 전에 하루에 창업하는 회사가 24,000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AI나 로봇 관련되는 회사들은 최근 들어서는 아주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캠브리콘 같은 레벨의 비슷한 회사들이 한 서너 개가 이미 있습니다. 네. 그 바이리엔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이제 두각을 내는 회사들이 바로 캠브리콘 같고, 또 이제 딥시크도 뭐 이게 중국에서 1등이 아니에요. 중국에는 이미 딥시크보다도 더 잘하는 회사 566호라고 5마리 이제 용하고 6마리 호랑이 11개 기업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전 세계 그 대형 언어 모델을 누가 제일 많이 했냐 그러면 미국이 뭐 한 40 몇 %고 중국이 30 몇 %로 2등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엄청난 기업들이 거기에 지금 우죽순처럼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런 결국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첨단 산업,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요. 우리 입장도 조금 결부시켜 보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 줬던 회사들, 뭐 인텔은 이미 미국 정부가 어쨌든 최대 주주가 됐고요. 나머지 회사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나 혹은 압박 이걸 가지고 미국 정부가 상당히 입김을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랬을 경우에 이 반도체 시장의 판도는 어떻게 되나요? 중국도 우리도 이제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인텔도 그렇고 미국 기업한테 필요한 건 기술이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가 집어넣었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기술이 좋아지냐? 그건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이제 못하면 어떻게 되냐?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집어넣어서 성공시켜서 이제 회수를 높은 수익률로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인데 거꾸로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그 돈 통째로 다 날리고 명분 다 잃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반도체 기술의 이슈는 그것이 자금의 문제는 아니에요. 인텔이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사람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이미 낙후되어서 이게 뒤처져 버린 기술의 추격 전략이 문제고 그걸 이제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그걸 추격하러 돈 유능한 이제 엔지니어 사장을 이제 쫓아내버리겠다. 트럼프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다는 것,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세계에서 1등하는 기업의 CEO를 정부가 뭐 나가라 들어가라 하는 회사나 그 시스템이 과연 정당하고 맞는 거냐 그런 거 보면 과거 역사를 보면 그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네. 아니 특별히 미국이야 그런 어떤 국가주의 경제의 어떤 정부 주도의 산업이 아니잖아요. 민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인텔의 경쟁력을 키우는 요인은 아닐 텐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항상 뭐 권력이라고 정책이라는 게 힘이 있잖아요. 그렇게 우호적으로 가면서 적어도 단기적으로 트럼프 초기에는 우리 기업도 이런 영향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돈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텔이 정부가 지분 10% 인수한다고 그러는데 주가가 올랐냐? 그걸 봐야 되는데 주가가 안 오른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돈이 아니고 기술이다. 근데 돈 안 주고 또 돈도 원래 이미 주려고 확정된 거를 봉투만 가려해가지고 보조금이 아니라 지분이다 이렇게 주는 것이 실제로 의미가 있냐? 그래서 돈은 이미 그걸 알아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중 간의 그 관세와 패권 전쟁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일단은 다른 나라들하고야 미국이 뭐 동맹국이든 뭐 아니든 상관없이 거의 뭐 목졸라서 협의를 했고 중국하고는 역시 쉽지 않아서 계속 몇 차례 만나서 조금 더 기한을 두고 유예를 하고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미중 간에 좀 조율이 되면 만날 가능성이 있고 10월 말 11월 초 에이펙에서 한국에서 미중 정상이 만날 가능성들이 언급되던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에이펙이 아마도 미중 정상이 그 3차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미중은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초등학생 기싸움 하듯이 먼저 전화하면 지고 이게 먼저 이제 엄마 부르면 지는 건데 그래서 전화를 안 하죠. 지금 만약에 이게 3차 협상을 하러 이 시진핑이 워싱턴을 가거나 이제 트럼프가 베이징을 가는 경우가 서로가 이게 면이 안 서요. 근데 이제 한국에 오게 되면 이것은 중립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일단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 3차 협상까지 했지만 장관급에서 결론을 못 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탑에서 결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데드라인이 11월 10일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또 만날 수 있냐? 그 바로 10일 전에 이제 아펙이 딱 그 합의를 보기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번 합의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되게 좀 낮아 보이는 것이 그 미국이 아킬레스건을 물렸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히토류를 갖고서 이 협상을 계속 끌고 있는데 그걸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중국이 풀어줄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한 번 더 연기하면서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그때 아마 조건은 그 중국이 원하는 것이 지금 H20보다 더 고성능식을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H20은 됐고 그럼 H100인데 그걸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히토류를 다시 뭐 6개월 또는 뭐 90일 제재를 연장을 하는 대신에 그 H100을 예를 들면 5만 개를 줄게. 뭐 이런 식의 이제 단기적인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바터를 칠 가능성이 있고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미국의 그런 관세 폭탄에 중국이 유일한 필살기를 하나 이제 확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히토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중국이 포기하거나 카드로 안 쓸 가능성은 지금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 미중 간의 큰 패권 전쟁, 또 산업 전쟁, 뭐 반도체 얘기했고요. 이번에 두 번째 주제 중국 증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우리 사실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가 2년 동안 성과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요. 미국 증시에 가야 되나? 올해는 우리 증시가 좋은가? 미국이냐 한국이냐? 비중을 어떻게 가야 되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지. 중국 증시는 포트폴리오나 안중에 전혀 없었는데 최근에 중국 증시가 정말 꽤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배경은 무엇일까요? 많이 무브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7월 달에 뭐 전 세계 주가 중에 제일 많이 올라간 게 중국인데 네. 그래서 뭐 월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로 간 건 한 30조가 넘는, 그 중국의 지금 시가총액이 한 100조인데요. 시총의 30%가 넘는 현금이 은행에서 4년 동안 잠자다가 네. 이게 지금 최근 석 달간의 이제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최근 3개월간 주요 금융지표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이게 보면 5월, 6월, 7월에 가계 신규 예금이 이게 슬슬 줄기 시작을 합니다. 그 대신에 이게 비은행 금융기관 예금 증가액이 이게 지금 1조 2천억에서 2조 1천억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은행에 들어있던 예금을 미국은 이제 은행에서 우리 같으면 금융상품을 같이 팝니다. 은행 예금에서 은행 안에 있는 다른 금융상품으로 요걸로 갈아탔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감소폭하고 이게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시로 이제 우리 ETF나 뭐 이런 것처럼 들어오다 보니까 증시가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졌고, 그래서 지금 뭐 거래대금 사상 최대, 또 여기에 같이 이제 외국인들이 소위 말하는 스마트 마니들이 들어와 가지고 외국인 그 거래 비중도 지금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최대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머니무브, 중국의 최근 상해주선 보십시오. 저도 사실 잘 안 봤거든요. 이제 그런데 보면 주가가 뭐 강하게 월봉상으로도 우리가 주춤하는 동안에 올랐고요.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이달만 7.5%가 지수가 올랐는데요. 그런 증시로의 자금 이동이 있다는 건데, 근데 중국인들이 개인들이 이렇게 돈이 있나요? 사실 경쟁 계속 안 좋다고 그러고 소비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 내수가 안 좋다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내수가 안 좋으면 정부가 돈을 계속 풀었어요. 예. 근데 그 하필 통속도가 50%가 안 돼요. 그래서 10조를 풀면 5조는 은행으로 가서 계속 잠들어 버린 거죠. 그게 네. 지금 문제였는데, 그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이, 하나는 예금 금리를 정부가 계속 낮췄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증시 자체를 놓고 보면 4년 내리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역사상 최저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에 이제 은행의 저금리 갖고서는 도저히 만족 못하는 돈들이 뭐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지만 4년 동안 중국의 개미들 한 2억 명도 주식시장을 안 쳐다보다가 바로 손 놓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접 금융상품, 간접 투자상품, 여기다가 이제 돈을 넣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 네. 중국 금융상품 잔고 증가를 보시면 이게 지금 거의 줄어들다가 금년 하반기 들면서 이게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중국의 변화고요. 그래서 이게 머니무브가 어떻게 가냐 그러면 일단은 이게 ETF나 주식형 펀드 이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수가 세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뭘 샀냐를 보면 이제 뭐 그 사이 다른 나라 경우를 보면 그건 결국은 AI하고 반도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바이오고, 그래서 이제 테크하고 바이오 쪽으로 이게 돈이 집중적으로 몰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가도 올랐지만, 근데 중국을 우리가 조금 이제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은 경기가 안 좋으면 이게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사실은 서방 세계인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경기는 경기고 내수는 내수고 이거하고 상관없이 이게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는 이거는 그대로 지속적으로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성과가 아까도 지적하신 것처럼 딥시크나 뭐 반도체나 AI 쪽에서 이게 엄청난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시장에서는 전혀 평가받지 못했던 것이 최근 4년간의 이제 상황이고, 그게 지금 이제 묘한 모멘텀에 이게 같이 이게 맞물린 거죠. 그런데 이제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먼저 갈 수는 있죠. 뭐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그 강아지와 산책 비교처럼 갈 수 있는데, 결국은 이게 산업의 국가의 경제 체력과 같이 가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머니 무브라는 특징 말고 보면 중국의 경기,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의 그 어려움,
또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그 사이 경기 문제들, 뭐 높은 뭐 실업률이라든지, 뭐 요즘은 또 뭐 과잉 공급에 대한 걸 좀 정부가 규제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물 측면에서의 것들이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근데 저는 그건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됐다고 보죠. 예. 그래서 부동산 얘기는 벌써 뭐 4년째, 5년째 나오는 얘기고 그때까지 다 지금 중시에 반영했는데 이건 아니고 최근에 헝다 부동산을 보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런 회사들이 많이 보도날 거라고 그렇게 이제 시장이 비관적으로 보는데 저는 좀 반대로 봅니다. 예. 중국이 4년 전에 보도난 회사를 왜 지금까지 그냥 뒀냐고 그러면 그 사이에 이 회사가 1등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미완공 물량이 많았어요. 네. 그걸 4년 동안 아파트 다 지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미완공 물량에 대한 문제가 해소가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이슈는 뭐 그런 정도고 지금 우리가 하나 오해하는 것은 중국이 내수가 나빠서 굉장히 나쁘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5%를 성장을 해요. 그리고 내수가 우리는 지금 뭐 십몇 분기째 마이너스잖아요. 중국 원래 20%, 10% 두 자릿수 성장을 하던 것이 2%, 3%, 4%로 떨어진 것이 이제 나쁘다는 얘기고 최근에 이게 2, 3, 지금 5%까지 올라왔어요. 두 자릿수는 아니지만 슬로우한 리커버리를 하는데 이것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보다도 회복의 속도가 늦다는 건데 우리는 이제 중국이 내수가 안 좋고 경기가 안 좋고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린 거죠. 근데 지금 시장은 이제 뭐 금년 들어서도 하반기 들어서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봐서 이렇게 올라갔지만 3년, 4년을 내다보면 아직 뭐 끝에서 조금 꼬리를 드는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은 그 슬로우한 내수 경기 거기에 이제 거대한 자금의 이동이 아마도 슬로우불 이제 이런 장세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뭐 글로벌 투자가 지역이나 비중의 문제이지 한국 투자자들도 이제 글로벌 투자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오늘에 말씀하신 중국의 AI 산업의 그 물밑에서의 변화 그리고 머니무브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중국에 대한 투자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까요? 개인 방송 보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익스포저를 저는 이제 올려야 되고요. 미국 비중하고 중국 비중하고를 이제 조금 그 중국 쪽으로 옮겨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뭘 사야 되냐 하는 것은 미국에 투자했던 거 우리 4년 동안 똑같은 패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부 정책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가장 성장하는 섹터가 AI 반도체, 뭐 바이오 이런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차를 두고서 지금 중국도 뭐 저런 식으로 정부가 액션을 하게 되면 소비주가 지금 이제 헤매고 있지만 아마 거기서 이제 두 자릿수 성장 이게 이제 나오는 순간에 이제 내수주가 가겠죠. 그래서 지금 1순위로 보면은 우리가 그 사이에 뭐 4년 동안 익숙해졌던 소위 말하는 테크주에 대한 투자를 중국에도 그대로 실행을 하면 이제 뭐 거의 실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쪽에서 어느 정도 시세가 낮다고 하면 그 다음번에는 소비주로 묻어놓는 전략 뭐 8대2, 7대3 이런 정도의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중국에 투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중국 본토를 투자할 수 있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는 안 하고 오히려 이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국에 상장된 중국 관련된 ETF 가운데 그런 말씀하신 주요 섹터별 분명히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런 쪽을 좀 사면. 뭐 그건 방법인데 미국에 상장된 것들은 지금 중국에서 핫한 그런 섹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형주들, 뭐 같은 삼성전자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은 높지만 큰 수익은 기대하기 어렵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국에서 중국 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이제 펀드나 ETF 이게 훨씬 유리하고 또 이제 그게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면 홍콩에 이제 상장된 회사들을 주로 포커싱하는 이제 투자 상품 뭐 이런 것들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딥사이트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 중국 AI의 흐름들 그리고 중국 증시에 우리가 다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배경들을 살펴봤습니다. 인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